볼게요.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에 나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고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웹사이트를 찾아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주네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1564년에서 1642년.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을 다 겪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불행했던 그런 시기의 서양의 사람이군요. 17세기 과학혁명의 중심 인물이었다. 물리학, 천문학, 과학방법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의 생애와 사상은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여튼 갈릴레오를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공헌을 한, 과학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생애에 대한 개요. 갈릴레오는 1564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사 대학교에 의학을 공부하던 중 수학에 흥미를 느껴 전공을 바꿨고, 그렇죠? 말하자면 수학자였던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요. 중세의 서구 사회가 과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고 말하자면 이제 탄생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이 세상을, 자연 세계를 수학적 원리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한 깊은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고요.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케플러라든지 뉴턴이라든지 근본적으로는 수학자였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이후 피사 대학교와 파도바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학 교수였군요. 연구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1609년 망원경을 개량하여 목성의 위성, 달의 표면, 태양 흑점 등을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 별의 전령은 이러한 발견을 딛고 있으며 그를 국제적인 명성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별의 전령이라는 책이 그를 국제적인 명성에 올려놓았다. 과학적 업적과 방법론, 운동에 대한 연구. 죄송합니다. 갈릴레오는 물체 운동에 관한 실험과 수학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물체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질 때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자유낙하의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뉴턴이 완전히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말하자면 힘이 일정할 때 질량에 상관없이 말하자면은 힘에만 비례해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속도가 달라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진 거리가 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워낙 물체가 이제 빨리 떨어지고 그걸 이제 눈으로 관측하기는, 그 변하는 속도를 눈으로 관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하면 그걸 관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당시 이 시계처럼 쓸 수 있는 물시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진자라든지 이런 움직임들, 일정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 시간을 관측하고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만큼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그냥 물체를 똑같이 떨어뜨리고 뭐 관측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고속 촬영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떨어지는 거리들을 측정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전혀 불가능했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경사면에 쇠구슬을 굴리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써서 일정한 시간마다 움직인 거리를 경사면에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 늘어나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꼼꼼하게 관측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들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거리가 변하는, 움직인 거리가 변하는 그런 형태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런 형태로 운동을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자신의 본성에 맞는 위치를 찾아간다. 이런 식의 생각은 그야말로 말하자면은 탁상공론 같은 그런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전혀 다르다. 그걸 이제 발견해낸 거죠. 또한 물체의 운동을 수평과 수직 성분으로 분해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중첩 원리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포물선 운동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부분도요. 물체를 던졌을 때 끌어당기는 힘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아래로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만 옆으로는 이제 힘이 줄어드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렇게 이제 옆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동과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이 조화를 그것이 이제 중첩적인 상태가 돼서 포물선을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낸 그런 성과가 업적이 이 갈릴레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과학적 방법론의 확립. 갈릴레오는 경험적 관찰과 수학적 분석을 결합한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후 과학 연구의 표준이 되었으며 과학혁명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과학은 수학으로 자연을 묘사하는 것, 즉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사람이고 그것이 뉴턴에 의해서 완전히 열매를 맺은 그런 상황이 과학혁명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세계를 믿었던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과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천문학과 교회와의 갈등.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며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에 져서 두 개의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에서 이러한 주장을 전개했고 이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동설 반대 입장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1633년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일생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챗GPT에게 직접 물어봐서 나온 내용을 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오죠. 이 책의 이 저서의 내용 속에 자신의 친구였던 교황 우르바노 8세였죠. 얘를 이제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교황도 그렇게 여겨짐으로써 즉
지동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황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믿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완전히 어떤 빼박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수학적으로 훨씬 더 간결하면서 더 좋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모델이 있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 목성에 위성이 있는 것도 관측이 되고, 달의 표면에 울퉁불퉁한 것도 내가 봤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코페르니쿠스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이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황이든 누구든 다 바보다. 이런 식의 주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아주 곤란한 상황, 즉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던 거죠. 철학적 영향. 갈릴레오는 자연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플라톤적 전통과 경험적 관찰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연현상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려 했으며, 이는 이후 과학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극복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것이 너무 명확한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는, 중세 사람들이 종교에 쩔어 있어서 그걸 못 보고 있었는데,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금방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새로운 이론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죠. 플라톤적인 이상주의, 수학을 사용하는 수학적인 어떤 그런 완벽한 일관성,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이 실제의 근원적인 모습이다라는 플라톤적인 요소와, 아니다,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실을 관찰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된 사실의 관찰을 객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객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직관에 의해서 물질 세계의 본성을 파악해낼 수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을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라는 권위 때문에 인정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실제로 내가 관측을 해봤을 땐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권위보다는 관측된 사실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과, 그것이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써야 된다라는 플라톤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갈릴레오의 입장이었던 거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비교한다면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좀 더 플라톤적인 이상주의에 가깝고,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제로 관측하는 것과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좀 더 그것을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긴 면이 가까운,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측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판단을 옳다라고 믿었던,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다. 그 부분이 이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과학혁명의 어떤 큰 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는 자연현상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려 했으며, 이는 이후 과학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는 무한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도 기여하여 무한집합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수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나중에 이제 수학이 발전하면서 19세기에 와서 칸토르에 의해서 무한을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처럼 무한은 가능성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겠죠. 뭐 여기까지도 갈릴레오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네요. 저도요. 결론. 갈릴레오는 실험과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하고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혁신적인 발견을 이루어 과학혁명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현대과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스탠포드 철학백과사전에 갈릴레이 항목을 직접 참고해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꽤 잘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네요.